시간 없이 제3주제 발표 토론 끝나면 바로 제4주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6시까지밖에 이 장소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다른 학회들은 한 6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장소를 예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프레스센터 사정상 6시에 무조건 끝내줘야 된다고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하셔서 좀 죄송합니다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밖에 계신 분들 이제 좀 들어와 주시고요. 예,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주제의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3주제 발표자는 부산대 정치외교학과의 교수로 계시는 이철순 박사님이십니다. 예, 이철순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이라고 하는 책을 비롯한 1950년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21세기 정치학회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제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희경 박사님이시고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여기 계십니다. 서희경 박사님은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2012년에 써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이화여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 받으셨습니다. 예, 그럼 두 분의 이제 발표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이크를 발표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예, 이철순 박사님. 네, 부산대학교의 이철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신철식 선생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좀 파워포인트를 잘 또 못 만들고 그래서 준비를 못했고 마침 이렇게 주최 측에서 좋은 자료집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 하듯이 좀 이렇게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할 테니까 눈들이 좀 아프시겠지만은 제가 페이지를 좀 지정하면 좀 따라 읽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영석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 주제를 주셨는데 상당히 좀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우남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50년대라는 거 아무래도 어두운 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면서 정치학자로서 자유롭게 이제 해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이영일 의원님께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아까 홍우정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50년대 그러면은 한 54년까지는 뭐 국부라는 말도 쓰고 그러다가 3.15 부정선거, 4.19 그러니까 일반인들 머릿속에는 이승만 정권, 독재 정권 절대로 옹호해서는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지 이렇게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부분 독재자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히틀러도 자결하고 아마 무솔리니도 그러고 아니면 뭐 차우세스크 뭐 인민들한테 맞아 죽고 그러는 게 되게 독재자의 말로인데 우남은 오늘 자리 4월 26일 날이죠. 몇십 년 전에 그때 걸어서 가시겠다고 그러다가 차를 타고서 이화정으로 무사히 가셨고 그 당시 이렇게 뭐 쓴 거 보면 할아버지 뭐 여생을 편히 사시라고 그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독재자가 될 수 있나. 그 다음에 그분이 하와이에서 돌아가시고 1965년에 돌아오셨을 때 뭐 그 당시가 뭐 왕조 시대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애도하는 그 물결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이 어떻게 독재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나 이런 얘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렇게 저도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하도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4.19 세대 어떤 한 분이 뛰쳐나와서 하신 말씀이 그때 우리가 데모를 했던 거는 우남 자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자유당, 강경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강했던 거다. 그리고 사실 보면은 4.19가 나서 바로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 이런 슬로건은 나오지 않아요. 선거를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근데 4월 25일 날 교수단 데모가 나고 그 다음날 이제 하야를 하게 되는데 여기 김용삼 대기자님도 그런 뭐 글도 쓰시고 방송도 하셨지만은 그 4.15 교수단 데모라는 게 약간 그걸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증적인 자료를 보면은 그분들이 자발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저도 보면은 정황적으로는 미국 대사관에 그게 저도 교수지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계엄령하에서. 근데 전화도 걸어보고 그러니까 오케이 해도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군의 중립에 대해서도 그 당시 미국 그 대사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군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라고 이제 그랬다. 그리고
그래서 그 올리버 같은 사람도 4.19는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던 에버레디 작전, 제2의 에버레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4.19를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고 다 그런 건 있는데 미국의 어떤 그 대한 정책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저의 문제의식은 이승만에 대해서 자꾸 독재하고 아까 홍무조 선생님께서도 이 독재 프레임 여기 갇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의 이제 역사학자들은 보면은 이제 일국사로만 보거든요. 근데 비교사 관점, 서양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사, 한국 현대사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사만 보시고 이승만 정권의 그거만 보고 어두운 경고만 다 이제 긁어모아서 쓰니까 그 자체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정치학에서는 이제 비교 정치라는 게 있고 비교를 해야지 내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독재라 하더라도 얼마만큼 독재냐. 근데 제가 보니까 한 53년부터 6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년 동안 1인당 GNP가 73불이에요. 그 당시에. 그거 가지고서는 많은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 하기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근데도 제가 공부해 보니까 상당한 언론의 자유가 있었고 서울대학교 이종복 교수님도 그 당시에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수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의 형식적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의 비서구 국가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던 나라는 몇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서구 국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딱 네 나라밖에 없어요. 인도, 일본, 필리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코스타리카 정도가 들어가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민주주의를 숭상하는 건 좋은데 너무 높은 수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73불이면 최빈국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네 나라밖에 없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고서 이제 독재 하는데 객관적인 어떤 정세를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역사학자들 특히 한국사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비교사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비교사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정치학자로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 비교 정치학 공부를 좀 안 하다가 봤는데 제가 많이 비로운 학자가 한 분 계신데 여기 계신 또 이 정치학자로서 이 김용식 교수님도 잘 아시는 분인데 스콧 메인웨어링이라고 지금도 그 대학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그 노트르담 대학이라고 아일랜드 사람이 만든 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카톨릭 대학이라서 이 남미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그래서 이분이 남미 연구의 아주 전문가인데 이분은 이 어떤 체제를 볼 때 이게 민주주의냐 비민주주의냐 이렇게 다이코토머스 이분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어떤 정도로 봐야 된다. 연속선상에서 봐야 된다. 그 디그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 권위주의 체제, 오소리테리언 레짐, 데모크라틱 레짐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연속선상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세미 데모크라틱 레짐이라는 거를 집어넣는데 제가 이분의 그 네 가지 범주 또 거기서 이 네 가지 범주가 이제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 그러니까 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선거가 얼마나 조작이 됐느냐 조직적이었느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내세우고 이게 굉장히 어떤 major violation 중대한 위배가 있게 되면 이거는 권위주의 체제다.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위배 partial violation, 부분적인 위배가 있으면 이거는 semi-democratic regime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 범죄가 이제 선거,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정치적인 권리, 정치적인 권리, 시민적인 자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어떠냐. 여기에서 중대한 위배가 있느냐, 부분적인 위배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세 번째가 이제 보통 선거권. 네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선출된 정부가 유보된 영역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남미를 연구해서 그러니까 껍데기 괴뢰 정부가 있고 실질적인 권력은 밀리터리 훈타, 제도로서의 군부가 조종하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보통 선거권이라든가 군부의 이
퍼핏은 아니었으니까 이승만 정권이. 그래서 그건 따져볼 필요가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 부분에 어떤 메이저 바이올레이션이 있었느냐. 또 그다음에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 중대한 비례가 있었느냐. 그게 없었으면은 세미 데모크라틱 레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제 제1공화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러니까 물이 이제 이렇게 반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반이나 찼다 긍정적으로 바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야 물이 그 반밖에 안 찼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미 데모크라틱이라는 거는 또 이승만 정권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걸 왜 세미 데모크라틱이라고 하냐, 세미 오소리테리언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저도 뭐 그걸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세미 데모크라틱이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제 결론은 제가 경험적으로 1950년대의 여러 가지 상황, 조건, 그 다음에 당시의 뭐 증언, 신문 기사, 하다못해 언론의 자유 같은 거는 이제 사상계 기사 이런 걸 봤을 때 이승만 정권은, 제1공화국 정권은 세미 데모크라틱 레짐으로 불러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물을 볼 때도 그 정도로 민주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이정복 교수님 얘기하신, 이정복 교수님은 이승만 체제는 파사드 데모크라시, 외양 민주주의는 잘 갖춰져 있었다. 한 번도 선거를 건너뛴 적이 없었고 의회를 해산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잘 됐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그렇게 안 된 건 사실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불행하게도 3.15 부정선거로 해서 잘 구간하고 이승만 정권이 붕괴한 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이승만 정권을 바라볼 때 너무 독재라고 우리가 쉽게 부르는데, 정치학자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그렇게 과학적인 개념이 이제 아니다. 그걸 우리가 좀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은 정치학에서 말하는 분석적인 개념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권위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권위주의. 그러나 이 권위주의도 일단은 비민주주의 체제다라고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한배우 교수님이라든 몇몇 교수님들은 권위주의인데 저 그렇게 부르기 뭐하니까 그래도 좀 자유로운 게 있었고 야당도 있었고 야당이 그래도 뭐 경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또 준경쟁적 권위주의다. 그렇게 또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한배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9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좀 마지막에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학자인데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비교적 자유로웠고 공적도 많은 정권이었다. 근데 처음에는 안 그러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권위주의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자꾸 조금씩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이정복 교수님이 가장 객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얼 파이나라는 분의 파사드 데모크라시, 뭐 쉬운 개념인데 겉으로는 이제 민주주의 제도적으로 잘 도입해서 했다. 근데 운영은 그렇게 안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주의라는 말을 이정복 교수는 쓰고 있고, 이정복 교수님도 여기서 그 중간에 보면 하여튼 제1공화국 시대의 정치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가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를 지향하였고 외양으로는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기존의 학자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권위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세미얼 헌팅턴이라고 미국의 아주 그 대단한 정치학자인데, 이분이 더 Third Wave,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민주주의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분이 깊은 설명을 안 하는데 이승만 정권을 세미 데모크라틱 시빌리언 레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데모크라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은 뭐 이 데모크라틱이라고 말하는 거에 별 주저함이 없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그냥 무조건 독재고 다 이제 그것만 이제 그런 면들만 이제 보여주고 있고, 정치학자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권위주의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메인 웨어링 교수의 그 지표를 보면은,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99페이지에 가면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 메인 웨어링 교수가 말하는 네 가지 범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는 이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적 선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언론 출판 결사와 같은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보호돼야 된다. 세 번째는 보통 선거권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선출된 정부가 실질적으로 통치력을 확보해야 된다. 뒤에 무슨 군부 같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집단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범들을 완전히 만족시켜주는 게 이제 민주주의 체제고, 이거 중에서 한두 개 하나 이상에서 중대한 위배가 있을 때 이거는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다, 권위주의 체제다. 부분적으로 하나 이상의 부분적인 위배가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세미 데모크라틱 레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아비트로리, 자의적인 건 절대로 아니고 우리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 읽을 시간은 없고, 어쨌든 중대하다는 거는 예를 들면 선거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거나 아니면은 뭐 정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든가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그런 건 없었다. 그 다음에 아주 총체적인 인권 탄압, 눈에 두드러진 인권 탄압 그런 건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이 끝난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사상계라는 잡지에 대해서 공부를 통해서 보는데 깜짝 놀란 게, 사상계라는 잡지를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할 말 다 하고, 장준하가 발해인 편집인인데 권동원에서 뭐 계속 얘기를 하고, 또 뒤에서도 나오지만 그 당시 그 김상돈이라는 민의원이 이제 그 논설을 썼는데 제목이 죽을 지경이다. 제목이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할 말 다 하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말 잘못하면은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막 그 금지시키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그 예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논설들이 자유당 정권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상당했다. 뒤에도 나오지만은 그 당시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던 리차드 알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좀 아주 악질적인 사람인데, 맥스웰 테일러라는 그 미팔군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본명은 존 테일러인데, 이 사람도 자기 책에서는 아니 신기하게도 이 나라가 독재 정권인데도 이게 언론 출판의 자유는 상당히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송건호 씨도 당시에 여러 가지 정부의 야당 탄압이 있었는데 신문들이 다 보도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었다고 이승만 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송건호 씨도 그 당시에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자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중대한 위반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의 이제 100페이지부터 이제 그 제 따져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 범죄에서는 어떤 이제 메이저 바이올레이션이 있었나. 그래서 지금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50선거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남로당도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삼엄한 준비가 있었고 대부분 문내인이었었기 때문에 관의 개입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영향을 미치려고 그런다기보다는 일종의 뭐 지도겠죠, 지도. 글도 잘 못 읽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유엔 위원단의 보고서도 보면 상당히 자유로웠다. 102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102페이지에 그 작은 글씨 보면은 유권자들은 민주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었고 표를 그들 의사에 따라 찍을 수 있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수익 교수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익 교수님도 남로당의 폭력 투쟁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 분위기가 살벌했지만 상당히 자유롭게 되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읽은 게 조금 거꾸로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게 두 번째 선거였습니다. 첫 번째 선거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선거에서 읽었던 게 바로 그건데,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거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상당히 자유롭게 됐고 유엔에서 상당히 감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세 번째 선거, 제3대 선거, 제3대 총선. 그 부분은 이제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3대 총선을 보면은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상당히 이제 그 유엔의 그 감시도 좀 느슨했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도 조직적인 그 부정선거라든가 이제 그런 건 없었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완전히 바꿀 그럴 건 아니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106페이지, 107페이지 거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1952년에 이제 직선제 선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6년에 제3대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 선거들은 약간의 뭐 야당 탄압이라든가 관권의 개입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2년 선거라는 건 이승만 대통령이 아직도 카리스마가 살아있었고 특별히 부정선거를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부통령 선거는 재미있게도 이제 자유당의 후보였던 이범석 씨가 떨어지고 무소속의 함태웅 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간의 관권의 개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의사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56년 선거는 역시 이제 아직도 이 대통령의 그 카리스마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뭐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 선거에서 장면이 됐다는 거는 아무도 몰랐던 거거든요. 선거를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 대사관도 이기붕이 될 거라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당연히 없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이제 58년 선거입니다. 58년 선거가 보니까 이 선거 소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그 당시 장면하고 그다음 나울링 대사하고 이제 이게 선거에 대해서 좌담하는 거 보니까 이게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4번의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인권 의식이 상당히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선거 소송이 많이 난 것이지 그거 자체를 다 부정선거로 볼 필요는 없고, 그 나울링 대사인가 보다. 나울링 대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권의 신장으로 봐야 되고 선거 결과를 전적으로 바꿀 만한 그런 선거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나 어쨌든 60년에 이제 3.15 부정선거가 있었듯이 점점 약간 선거 부정 사례가 많이 있었던 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선거 소송이 많았다. 그러나 이것도 베인 웨어링 교수 말대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중대한 위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권리 및 시민적 자유 범주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제가 뭐 많은 사례가 없지만 그 당시 보면 뭐 국회의원이 누가 잡혀가서 고문당하거나 구속된 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대학 교수도 해직된 것도 없었고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도 많지도 않았지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물리과대학에 요새 뉴델리에서도 활동한 류근일 그 당시 학생이 피라 사건으로 제적이 되고 구속됐다 다시 또 무죄되고, 그래서 뭐 그 정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드러나는 인권 탄압 사례는 없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집회가 정당의 결성이 금지되거나 정당이 존재하지 못하고 하는 건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고 엄연히 야당이 있었고 야당의 경쟁이 허용됐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언론에 대한 그런 정기적인 그 검열은 없었다. 검열은 없었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4.19가 나고 나서 그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좌담회를 하는데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러고요. 4.19의 주역은 첫 번째는 학생이지만 언론이다. 언론이 역할을 많이 했다. 언론이 방향을 이끌었기 때문에 4.19가 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입니다. 뒤에서 나온 교육. 우리가 철저하게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보면은 언론의 자유는 다른 독재 정권이랑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닌가, 상대적으로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총체적으로 보면 이승만 정권은 세미 데모크라틱 레짐이라고 불러도 손상이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민주적인 요소를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물론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비민주적인 게 많았다. 그 세미 오소리테너를 불러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제가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에서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어떻게 의미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그 당시에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유민주주의를 비록 외형적이지만 누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김충남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건설이라는 거는 단계가 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건설은 초기 단계였고 이거는 첫 번째가 국가안보, 그 다음에 경제발전, 그 다음에 민주주의 단계인데, 물론 이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국가안보의 기틀을 다졌고 더 빨리 박정희 대통령처럼 더 빨리 경제개발계획에 매진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게 빨리 경제발전 들어가고 민주주의 들어가는 거는
그건 너무 힘든 걸 우리가 주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승만 정권을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 민주주의에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객관적으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국가 건설 초기 단계고 그렇게 국민 소득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 그리고 그분이 하와이에서도 이제 교육을 열심히 했고 이 교육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니까 1950년대 교육은 철저하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교육은 됐고 학생들이 볼 때는 왜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안 하느냐? 왜 민주주의적 절차를 어기느냐? 거기에 이제 비분 관계에서 일어난 게 4.19로 제가 보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졌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뭐 미국을 칭찬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미국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창건했다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재필도 있고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우리의 선각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상당히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만은 이해관계가 강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소련이 얼굴을 못대고 체제 경쟁하는 데가 바로 코리안 페닌슐라다. 세계 유일이다. 딱 하나의 비슷한 데가 있는데 그게 베를린입니다. 근데 그건 베를린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사를 건 체제 경쟁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식 민주주의냐 소비에트 민주주의냐를 두고서 생사를 건 미국 소련과 미국의 투쟁 그것이 바로 냉전인데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민주주의의 진열장 디스플레이 윈도우 오브 디모크라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차적 문제에서 어긋날 때는 상당히 개입을 하고 압박을 하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래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자유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나마 지켜나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철순 부산대학교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원으로 계신 서희경 박사님 토론부터 받습니다. 서희경입니다. 오늘 이철순 교수님이 발표한 이 연구는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이승만 정부를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서 아주 매우 오늘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우 고심한 논문이라고 그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오늘 발표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표준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앞선 대부분의 이 연구가 사실상 이런 기준 없이 진행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메인웨어링의 이 3분법 기준에 착안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돋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분석을 어떤 특정 시점, 어떤 특정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접근을 해서 비교 평가하고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상당한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3가지 점에서 질문을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뭐 이 장이 사실은 어쨌든 형식은 학술회의 형식이고 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철순 교수님 오늘 발표하신 거에 견해에 같이 합니다. 동의하지만 어떤 관점이나 시야를 좀 확장해보자는 차원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읽어보신 분들은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적 위배와 중대한 위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하셨는데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기준 설정입니다. 혹시 연상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중대한 법 위반 여부 이게 뭐냐 하면 대통령 탄핵을 할 때 기준이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 그런 기준으로 사실상은 2번의 우리나라의 민주화이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제 질문이 뭐냐면
이승만 정부가 이 부분적으로 위배된 반민주주의 정치 체제였다고 이제 이철순 교수님은 그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1960년 4.19가 발생해서 대통령이 하야하고 내각제 개헌을 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었을까? 저는 이 점이 좀 해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메인 웨어링이 규정한 요소들이 이 부분적 위배라는 걸로 이렇게 산재하다가 중대한 위배로 점차 전화되어서 폭발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 구체적 사례가 3.15 부정선거가 아닌가. 즉 이승만 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였지만 점차 선거 부정이라는 중대한 위배가 발생하니까 4.19가 발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하나의 어떤 특정 시점에 고정된 정치 체제인가, 아니면 성장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쇠퇴하기도 하는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체제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치 체제에서 어떤 중대한 위배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고쳐서 정치 체제를 자립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어떤 이념들, 예를 들자면 오늘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던 절차적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또 다시 그것을 확립하고 그런 이념을 갖고 또 이를 추동할 수 있는 국민, 학생, 언론도 좋습니다. 야당도 좋고요. 어떤 정치 세력의 힘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거기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이 본질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는 1956년 아까 발표에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선거나 78년 12.12 총선이나 85년에 민주화를 가지고 한 2.12 총선이나 이러한 중대 선거들, 즉 이 자유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고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일단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요건이 갖춰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앞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도 사실상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식, 정치 인식, 사상하고 또 정치 체제라는 것은 좀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이 사상을 보면 오늘 이제 오영석 교수가 저희 발표한 내용 그 시기부터 하면 왕으로부터의 자유, 이후에는 식민지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는 공산주의로부터의 자유죠. 그 전체의 핵심이 이 시대마다 어떤 과제의 대상이 상이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유를 추구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사상이나 정치 인식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시 또 거시적인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논한다는 의미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철순 교수님은 주로 이제 반민주, 이 메인 웨어링에 차용해서 반민주와 권위주의 차이가 뭔가를 초점을 두었는데, 저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또는 완전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이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은 1948년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된 지 50년 만인 1997년에 처음으로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신생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야당이 정부의 실질적인 대안 세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완전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했던 것은 오늘도 많이 발표에서 지적이 됐는데요. 미비한 조건과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 정부의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라는 것은 이 시기를 좀 확장해서 우리가 한 100년의 시대,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에 이 1공화국의 시대라는 것은 현 실태가 아니라 이의 발전을 준비하는 가능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비교를 해보면 북한의 경우를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지금 7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혀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능한 그 단계에서도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정치 인식이나 사상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희경 박사님께서 너무 시간을 잘 세이브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5분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5분까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저하고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고 토론한 내용에서 저도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로는 3.15 부정선거는 메인 웨어링 교수의 그 기준에 의하면 중대한 위배죠. 중대한 위배. 조직적이고 정보가 확실히 개입했기 때문에 하나 이상에서 그게 위배가 되면은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서 이제 잘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4.19가 나지 않고 이런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유지되고 계속 갔으면은 그건 완전한 권위주의 정권이죠. 근데 비교적, 물론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지만은 비교적 큰 피를 흘리지 않고서 그래도 대통령이 이제 자진해서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됐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탄력성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더 가혹한 개입으로 와서 남미처럼 장기적인 그 제도로서의 군부가 개입하는 그런 정권이 안 만들어진 게 참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54년 제3대 총선부터 약간 이제 민심이 부정선거 사례도 나타나고 민심이 좀 이반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수습이 잘 안 되니까 56년 선거에서 장면이 부통령으로 당선되는 게 벌써 이제 민심의 이반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절차적 정의가 어긋났다는 게 보여지는데, 거기서 좀 더 자정이 됐더라면은 이게 4.19도 아니라고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된 게 참 안타깝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이제 회복을 못한 거죠. 특히 그거는 뭐 이승만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그때 되면 벌써 이제 경무대보다는 이승만 대통령보다는 자유당 강경파에 의해서 한국 정치가 좌지우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58년 제4대 총선에서 더 많은 어떤 그 위반 사례가 나오고 3.15 부정선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걸 잘 지켜나왔다고 봅니다. 아슬아슬하지만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승만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현실태가 아니라 이의 발전을 준비하는 가능태가 아니었을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지도자가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소련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이랬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현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못 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배제학당을 다니고 자기 책에서도 나는 배제학당에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웠다. 눈이 확 띄었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가장 선미한 제도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의 측근이 올리버도 이승만은 제퍼슨이 숭상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근데 제퍼슨이라는 게 미국의 파운딩 파더고 이건 리미티드 가버먼트, 작은 정부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철저한 이분은 자유민주자였죠. 그 다음에 아까도 여러 번 나왔지만 정말 명연설이라 교과서에 이런 게 신뢰된다고 생각하는데 48년 8월 15일 날 건국기념사 거기 보면 정확하게 개인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자유라는 거는 영어에서는 리버럴이라고 하지만은 그 리버럴은 사실은 개인입니다. 개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서 거듭난 개인의 자각,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정확하게 운함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운인데 이런 분이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닫고 완전히 이거를 말뚝을 어떻게 보면 말뚝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궤도 이탈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근데 1공화국 때 그걸 너무나도 이제 쐐기를 박았던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이, 제가 미국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여기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의 최첨단 기지였기 때문에 미국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입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민권이 신장되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이 경제 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견해도 굉장히 훌륭한 지적이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3주제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이승만 정권, 이철순 부산대 교수님의 발표와 서울대학교 서희경 박사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승만 정권은 이제 보통 제1공화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1공화정의 이제 시기는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시기죠. 그 6.25 한국전쟁이 3년 넘어가는 아주 굉장히 긴 전쟁입니다. 그죠? 이게 만일 지역에 있는 작은 국가들끼리 전쟁이면 보통 몇 개월이면 끝나는데, 이것이 3년 이상 간 건 이거 정말 세계적인 규모의 이제 전쟁으로까지 이제 갔고, 그 전쟁에 의한 엄청난 파괴로부터 다시 신생 국가가 어떤 그 정상적인 체제를 회복하는 것이 1년이나 2년에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적어도 1960년까지 갔다고 본다면은 1948년부터 60년 전체 기간은 국가 건설 기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런 국가 건설기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 시기에 자유민주주의를 그야말로 선진국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법률 하시는, 헌법 하시는 분들은 헌법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지, 또 이제 정치학에서는 특히 이제 선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오늘 이철순 박사님도 주로 이제 선거를 많이 이제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이 선거들에 얼마나 체계적인 부정이 있었느냐, 이것은 정치학자로서 굉장히 정말 공정하게 살펴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8년 선거까지는 선거 자체가 큰 부정선거는 아니었다, 그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서희경 박사님은 이제 4.19가 치러진 3.15 부정선거는 이게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건 맞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배 사항이다. 그래서 1960년에 가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심각한 아주 소위 말하는 그 경고등이 들어왔고, 그것이 4.19로 이제 기결된 것을 또 인정한다는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두 분이서 중요한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부 시기에 아무튼 선거, 헌법, 뭐 사회, 또 지도자, 정치 엘리트, 다양한 분석을 정치학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책으로 낸 책들이 있고, 이철순 박사님이 그 책의 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제2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세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14분입니다. 그럼 1분 정도 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4주제 발표자와 토론자께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사에 저는 교육이 12, 12, 3에서 지금 시간짜리 엄청 좋은데 내용이 12, 12 진짜 정수를 잡을 큰 사람에서 그 얘기를 좀 해달라 했더니 그 얘기가 녹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4 세션, 제4 주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이 워낙 고속 산업화, 고속 민주화 하는 나라라서 이 학술 회의도 굉장히 고속으로 이게 진행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2배 발표한다고 봐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페이퍼는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하루 종일 써야 되는 양인데 이거를 절반으로 막 시간을 제한하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사회부는 저도 사실 민망하게 그지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 플로어를 오픈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시간 제한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더 토론하시고 싶거나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저자분들께 이메일로 얼마든지 카톡이나 이메일로 또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삼 펜앤마이크 대기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삼 기자님은 조선일보 기자를 20년 동안 하시고 또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에서 개관 연구를 하시고 여러 저술 활동 아주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승만의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는 책을 2014년에 출판하셨습니다. 예, 김용삼 기자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자로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최상호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최상호 박사님은 성균관대 경영학과와 경제학과를 각각 석사와 박사를 받으시고 서울대학교 BK 교수를 역임하시고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승만을 비롯한 건국 시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주제가 마지막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두 분에게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맡으신 이 논문에 대한 발표뿐만 아니라 종합 토론의 성격을 조금 집어넣어서 발표와 토론에 좀 반영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종합 세션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종합 세션에서 적어도 30분 이상 오늘 1, 2, 3, 4 세션을 종합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시간 배분이 이제 그렇게 안 돼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를 조금 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때 우리가 처해있던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 발제자분들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1공화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로 작동이 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 발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을 때 한 사흘쯤 굶었어요. 제가 저에게 너 지금 밥을 먹을래? 투표권을 가질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다면 한 사흘쯤 굶은 국민들은 뭐를 선택했을까?
아마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할 때 처했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줄 수 있으면은 굉장히 행복한 대통령이 됐을 텐데 사정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은 게 35년 몇 개월이라고 하는데 사실 통감부 통치까지를 합치면 약 40년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40년 일본 사람들이 통치를 하던 그 통치 구조가 통째로 완전히 붕괴가 되고, 그리고 이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식 체계를 가지지 못한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모든 시스템이 일본식에서 미국식으로 바뀌는 데다가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일본 사람들이 밀려가고 해방은 됐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아직 세우지 못했으니까 독립은 못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3년을 그야말로 표류를 하다가 간신히 이제 38선 이남 지역에서만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원래 한반도라는 것은 남북으로 다 연결이 돼야 겨우 어떤 경제나 산업 상황이 작동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분단이 돼서 완전히 혼란이 빠져서 북쪽에서 공급되던 전기도 끊어져, 그 다음에 비료도 끊어져, 모든 그 중공업 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북한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이제 통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개인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그것을 느끼려면 일단 살아야죠. 먹어야 투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책을 보다 보니까 6.25 때 아주 그 마거릿 히긴스라고 유명한 그 여성 종군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한국전을 그 본인이 직접 그 취재를 하면서 자유를 위한 희생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마거릿 히긴스 기자는 저도 언론계에 그 종사했던 기자 입장에서 정말 존경하는 그런 기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6.25 때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취재를 하면서 막 이 미군들 그 부상당한 그 미군들 당장 수혈할 수 있는 그 혈액이 모자라니까 자기 피를 뽑아서 부상병들에게 주면서 취재를 했던 아주 위대한 그 종군 기자인데, 이분이 여성으로서 최초로 퓰리처상까지 수상을 한 그 기자가 한국전을 체험하고 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인민이 굶어 죽는 곳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되겠느냐. 기아는 절망을 낳고 절망은 폭력을 낳고 폭력은 경찰 국가를 낳는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상 작동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일단 밥을 먹이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한 방법은 광업이었습니다. 저 태백산 지역에 그 묻혀있는 이 철광석과 석탄과 중석 이런 걸 캐가지고 이걸 해외에다가 수출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당장 급한 식량을 사오고 원료를 사오자. 그러려고 보니까 태백 그 산 탄전 지역에 뭔가를 캐내서 운반을 하려면은 철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까지 철도가 놓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949년 4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독단에 의해서 영암선 철도라는 것을 건설을 시작을 합니다. 영암선 철도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중앙선 철도를 놨습니다. 중앙선이 그 지나가는 그 영주에서부터 태백 탄전 지역인 철암까지를 연결하는 영암선 철도를
건설을 해서 거기에서 지하 자원을 캐서 일단 배고픈 국민들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을 사오자. 이 아이디어를 내놨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그 국민들을 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니 철도를 놓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군다나 이 태백 그 험산 줄령을 뚫고 철도를 넣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그 기술이라든지 산업 수준을 볼 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한 선택을 해서 영암선 철도를 건설을 했는데 그리고 1년 후에 6.25가 나서 중단이 됐다가 1955년 12월 31일 날 영암선 철도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태백 탄전 지역에서 그 생산된 이 석탄과 지하자원을 수도권으로 연결을 하는 이 교통수단이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때서부터 우리의 기초 산업들이 그 정상 가동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 영암선 철도가 놓여져 있었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가재건체의에서 최고회의에서 태백산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하는데 박정희 정부가 태백산 종합개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 건설한 영암선 철도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산업화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들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박정희 시대에 그런 산업화와 근대화 이런 것들이 고속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모든 요인들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서 그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승만 시대와 박정희 시대를 연결지어서 보는 어떤 연결고리적 관점에서 봐야 우리의 모든 이 근대화 산업화에 대한 그런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착안한 것은 지금 그 축적된 민족 자본이 거의 없는데 그 모든 자본들은 거의 대부분 농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한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농지는 대부분이 그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이 가지고 있고 실제 농사는 그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대가로 소작료를 그 지주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소작료의 비율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까지였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작인들은 1년간 뼈 빠지게 농사를 져서 그 생산량의 50% 내지 70%를 땅을 빌리는 대가로 지주들에게 주문하면 소작인들은 정말 그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봄이 되면 뭐 전량농가, 그러니까 식량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뭐 초근 목피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참 뭐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농지는 땅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농지개혁을 시작했는데 농지개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북한은 그냥 지주 땅을 그 강제로 뺏어서 공짜로 나눠준다고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냥 뺏은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주고 수용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그 줄 돈이 없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지주 누구에게 이 땅 대금을 이자까지 합쳐서 몇 월 며칠까지 이 돈을 갚겠노라라고 하는 지가증권이라는 걸 주고 토지를 수용을 해서 그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농지개혁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민들이 대단히 유리한 그 조건으로 이 토지를 그 취득을 해서 일종의 이제 이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때서부터 누구나 열심히 자기만 노력을 하면 당대의 신분 상승이 가능한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우리도 열심히 지금부터 노력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캔두 스피릿이 바로 이 농지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지금까지 수백 년 이 지주소작으로 이루어졌던 부자와 빈자 간의 갈등을 일거에 다 불식시키고 전 국민이 다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열심히 노력하면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그야말로 이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사회로 돌입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해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교육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승만 그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하와이에서 그 정착을 하셨을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생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외교 독립을 하신 거는 다 알고 계실 테고, 첫 번째로는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통한 이 교민들 이 정신교육을 강화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를 져서 우리의 자라나는 그 어린 그 학생들을 중산층, 그야말로 교육받은 시민으로 만들어내는 교육자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유민주주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뭔가 신문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로버트 올리버가 쓴 그 기록에 의하면은 해방 무렵에 한국의 문맹률이 78%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이 78%는 좀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거의 70% 이상의 문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을 읽는 거는커녕 자기 이름자도 제대로 못 쓰고, 그리고 선거를 하는데 후보 이름을 적어놨는데 후보 이름을 그 인식을 못하니까 거기다가 뭐 작대기 하나, 이게 오늘날 이제 기호 1번, 2번의 원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을 통해서 작대기 투표를 일소하자. 아니 무슨 후보자 이름이라도 알아야 정상적인 뭐 자유민주주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여간 그 당시에 정부의 살림이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문맹자 퇴치를 위해서 아주 거국적인 그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6개년 계획, 문맹 퇴치, 몇 개년 계획, 그래가지고 국문 보급반이라는 걸 15,000개인가를 만들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일단 문맹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960년 무렵에는 문맹률이 거의 10%대로 떨어지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뭔가 산업화를 하고 근대화를 해서 우리가 뭔가 이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문맹 퇴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우리도 근대화라고 산업화를 하려면은 아주 고급 인재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 우리가 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이 고등교육기관들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정부에서 뭔가 이 예산이 생기기만 하면 국비유학생을 뽑아가지고 해외로 유학을 보내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그 전력 투구를 한 것은 뭔가 근대화를 위한 공장을 지려면은 이 공장의 동력원이 전기인데 전기를 그 생산할 수 있는 엔지니어,
또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부터 원자력 산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 원자력 산업을 하기 위해서 또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원자력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그 유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석사학위를 하버드 대학에서 하셨는데 하버드 대학 근처에 그 MI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MIT에 가서 거기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 제철 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4월 4일 날, 그러니까 아직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도 3개월 전에 내각에다가 철강 공장을 건설하라라고 하는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승만 정부에서 인천에 있는 그 조선이연이라는 그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던 그 철강 공장을 국영기업으로 만들어서 대한중공업공사라는 것을 출범을 시켜서 여기에서 그 소규모 그 평로라는 그 용광로를 만들어서 여기서 제철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미국의 원조 당국에다가 우리 철강 공장을 질 테니까 지원을 해달라. 근데 미국 원조 당국이 이 철강 공장 건설을 거부를 합니다. 아마 다른 지도자들 같으면은 아이고 뭐 미국이 반대하니까 뭐 철강 공장은 시기상조인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포기를 했을 텐데 이분은 미국이 안 도와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 보유물로 철강 공장을 건설해라. 이거는 아마 뭔가 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없으면 이런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자체 보유물을 투입을 해가지고 서독에 그 대마그사라는 데가 국제 입찰을 받아가지고 이 대한중공업공사에 평로 건설을 해서 제철 산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 제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또 우수 인재가 필요하니까 국비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재관 박사 같은 분이고 김재관 박사가 독일 아헨공대에서 철강 공부를 하고 귀국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나중에는 이제 중공업 차관보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포항제철을 설계하는 그 작업을 바로 김재관 박사같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철강 유학을 보냈던 그 인재들이 포항제철의 설계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 포항제철이 아주 단숨에 아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이 산업적인 연결고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사례를 얘기하자면 정말 뭐 오늘 밤새워서 얘기를 해도 뭐 다 끝이 안 나는데 뭐 시간이 워낙 그 촉박하니까 제가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가고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별로 그 인식이 없을 걸로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이 그 산업 경제 정책을 포석하는 걸 보면 어느 전문가보다도 뛰어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그 이승만 대통령을 한 개인의 어떤 그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다른 나라가 아닌 당대 최강의 그 선진국인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미국에서 가장 그 우수한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33년을 살면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꾸준히 학습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서구 정치학자들은 특히 민주주의를 연구한 그 로버트 다일 같은 분들은 민주주의라는 이런 책도 여러 권 냈습니다만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 서구 열강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전부 독립을 시켜서 그 나라에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이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잘 정상 작동될 것으로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했는데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나라들이 왜 실패했을까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만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구나. 적어도 1인당 약 4,000불 내지 7,000불 정도의 어떤 산업적인 토대, 그리고 잘 훈련된 탄탄한 중산층, 그리고 그 중산층들이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민주 시민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을 때 이 서구식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인당 4,000불 내지 7,000불 정도의 소득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시기는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고무렵 어간입니다. 우리가 1987년에 6.29 선언을 통해서 민주화 시대로 우리가 이행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바로 그 우리가 이 6.29 선언으로 인해서 민주주의로 이행했다고 하는 그 시기와 로버트 다를 비롯한 이 서구 이 정치학자들이 연구한 이 산업적인 토대가 완성되는 시기가 상당히 일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전 시기는 그럼 우리가 뭐로 불러야 될 거냐 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우리의 1인당 그 국민소득은 아마 한 60불, 70불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961년에 5.16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82달러라고 IBRD 통계에 나와 있는데, 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국민소득 1,000불 달성이 국민적인 대경사가 되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정상적인 서구식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고 우리가 지금 독재니 뭐니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 로버트 단이나 이런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던 그 시기를 우리는 그러면은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작동되도록 만들기 위한 토대를 닦기 위한 권위주의적인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권위주의 앞에 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를 진짜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시기라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호입니다. 실은 이 김용삼 선생님 이 서평을 제가 실은 토론인데 2013년에 지금도 물론 저술 활동이 활발하시긴 하신데 2013년에 이승만과 기업가 시대라는 책을 쓰시고 이제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쓰셨는데 그 서평 얼굴도 뵙지 못하고 외부에서 청탁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시대 정신에서 와가지고 책을 썼는데 오늘 실은 얼굴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고 김영삼 선생님을 이런 기회에 보는구나 싶어가지고 흔쾌히 이렇게 토론을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좋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예, 그건 개인적인 얘기였고, 여하튼 이 실은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총 4개인데 앞에서는 3개가 전부 다 정치 영역의 문제였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이고 앞에서 이철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시대에
약간 세미 데모크라시한 그런 사회 레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시기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시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가 있고 또 4.19라든가 그 이후에 유신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쌤이라고 하면은 퇴행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여하튼 이 논문에서는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산업화라고 하는 것과 자유민주주의 이 두 개를 연결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지금 해야 돼서 이 논문 작성하는데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겠구나. 왜냐하면 그냥 산업화의 요인이 뭐냐, 이승만 시대의 산업화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 얘기하면은 워낙 전문가시니까 잘 설명을 했을 텐데 또 자유민주주의하고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논문을 계속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50년대에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근데 실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 드린 대로 됩니다. 이 노버트 달 얘기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희경 교수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완전하고 절차상의 자유민주주의가 되려면 어느 정도 소득이 돼야 된다. 실은 김영삼 선생님은 그걸 전제를 하고 지금 이 50년대 이승만 정부 시기에 산업화 문제를 보고 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 어려운 문제인데 나름대로 워낙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논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제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선행 조건은 산업화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로버트 달을 소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어야 이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 안정하게 고착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 2장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가진 농지개혁이라는 그런 항목에서는 농지개혁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개혁이 이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해서 개인이 출연을 하고 개인이 이 출연 캔두 스피릿에서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경제, 산업화가 이룰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졌고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이제 아마 설명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이 박정희 정부 시기와 연관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이 산업화라고 하는 과정이 이승만 정부 시기에 완성이 됐다라기보다는 아직 그때까지는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였잖아요. 낮은 상태이고 사실상의 고도 성장이라는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됐는데 우리가 통상 박정희 정부 시기만 경제 성장하면 박정희 정부 시기만 들여다보지 이승만 정부 시기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실은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4장에서는 바로 이제 전후 복구의 노력하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대로 김용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철강을 우리 자체 보유물로 건설을 했다라든가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철강 산업을 했다라든가 철도를 건설을 했다라든가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원자력 연구원을 만들었다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는 다양한 그런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이승만 정부 시기에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또 강조하시는 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산업화 일정 정도의 경제 발전 수준과 그 다음에 중산층 민주 시민 교육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승만 정부 시기에 전개된 시행된 교육제도 시스템과 정책들을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 마지막에는 과연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3년간이라는 얘기 김은익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전쟁이 굉장히 긴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이 3년간이라는 한국 전쟁이 없었더라면은 과연 어땠을까? 그런 좀 약간의 아쉬움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3년간의 전쟁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승만 정부 시기는 이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 경제를 다시 재건하거나 복구하는 이러한 시기,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시대적인 역할이라고 할까요? 시대적인 역할을 봤을 때는 그런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들을 재건하는 거였는데, 이게 없었다라면 훨씬 우리에게 경제 발전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도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산업화의 토대를 이루었고 이게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그다음에 농지개혁을 통해서 개인이 출연하고 이승만 정부 시기에 시행된 다양한 교육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시민 의식이 형성된, 중산층이 형성되는 기반이 마련이 돼서 이게 장기적으로 시점이 1980년대 후반인지 90년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90년대 이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이 이후에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승만 정부 시기에 마련을 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어려운 그 인과관계를 해명한 어려운 주제를 잘 설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토론자로서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 이게 김영직 선생님께서 정치학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종합토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좀 아우르는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전체를 아울리기에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선생님이 아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몇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냥 작은 질문 한두 개 정도만 하고 오늘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농지개혁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기주 소작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 쥐죽 소작 관계를 좀 이게 본문에서 131페이지 본문에서 보면은 전근대적인 신분 관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실은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이미 그러니까 이 등기부 등본이 만들어지고 하는 때가 토지조사 사업 식민지 시기 이때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미 그때 어느 정도 사적 소유권이 근대적인 사적 소유권이 보호가 되었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의 지주 소작 관계, 그 다음에 해방 이후의 지주 소작 관계를 이거는 어떤 근대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통상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정근대적인 신분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이렇게 이제 정근대적인 신분 관계라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농지개혁과 관계되는 겁니다. 13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지주 소작인, 즉 부자와 빈자 간의 계급, 농지개혁이 성공함으로써 지주와 소작인, 즉 부자와 빈자 간의 계급 갈등이 일거에 불식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전 국민이 계급이었고 빈부격차가 사라진 차별 없는 사회 시대가 열렸다. 이제 이게 나름 개인이 출연하면서 시장 경제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 같은데, 계급은 여전히 있지 않았나요? 지주 소작 관계는 없지만 자본과 노동자 계급은 있고 하기 때문에 계급 관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은 좀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근대적인 지주 소작 관계라고 제가 표현한 부분은 지주 소작 관계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땅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의 이 차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지주 수납 관계는 결국은 뭐 사적 소유권이 확보된 부분에서 따지면은 뭐 근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근대적이라고 하기에는 이 지대가 너무 그 고율이었기 때문에 이 지대가 계속 유지가 되는 한은 이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 한 번 소작은 계속 가난한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서 그 자체를 좀 정근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제4주제 산업화 기틀을 다져 자유민주주의 뿌리 내린 12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2, 3분 정도 전체적인 이제 종합적인 그 오늘 네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굉장히 좋은 그 발표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말로 느끼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분들이 하루 이틀 준비하신 게 아니라 다년간 연구를 하시고 그 다년간 연구하신 연구자들을 잘 찾아서 섭외를 해주신 그 주최 측이 좋은 오늘 이 세미나를 만드신 것을 참 치아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우호 문화재단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이런 세미나를 잘 조직하셨습니다. 이 오늘 정도면은 충분히 이 발표자들의 논문을 좀 가다듬어서 단행본 책으로 내면은 저희 나라 지식층들에게 또 많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늘 토론을 좀 이어나가시고 조금 더 그 글들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좋은 책을 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계신 그 청중들께서도 너무 오늘 경청을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말 죄송스러운 거는 플로어에 오픈을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30분 정도가 더 필요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드린 것은 정말로 죄송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못하지만 또 다른 수단을 통해서 계속 토의하고 대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정말로 아주 창의적이고 또 독자적인 연구를 해오신 그 네 분의 학자들의 이제 그 발표와 또 토론을 통해서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정말로 다각도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발표는 거의 시기적으로도 이제 앞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연결이 되고 45년까지 첫 번째 발표가 다르고 그 다음에 45년부터 48년을 이제 두 번째 발표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발표에서 늘 나왔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이승만 박사에게 인식됐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승만 박사가 자유민권운동을 하셨거든요. 개화파의 자유민권운동이 그 당시에는 사실 자유민주주의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선진적인 서구적인 그런 계몽주의 운동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 구한말에 독립협회 있기 이전에 개화파 사상가들로부터 전수를 받았고 거기에 이제 서재필 선생이나 윤치호 선생 이런 분들이 이승만의 바로 거의 은사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승만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서구 사상을 빨리 습득을 하고 기독교와 또 영어를 터득을 해서 바로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의 가장 3대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린스턴, 하버드, 조지 워싱턴을 다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국제관계 전문가 내지는 국제정치 박사로 이제 돌아와서 독립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 많이 했지만 민주주의 사상 중에서 특히 이승만 박사께서 이제 주목하셨던 것이 공화주의 사상입니다. 공화주의 사상. 또 왜냐하면 공화주의라고 하는 게 공화주의 국가로 탄생한 미국과 프랑스의 굉장히 강한 사상이거든요.
미국이 탄생했을 때 미국의 탄생을 시킨 중요한 사상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공화주의였고 공화주의가 이제 그 바톤을 민주주의에 넘겨준 것이죠. 그 다음 세대에 가가지고. 그래서 공화주의는 18세기의 혁명적인 사상이었고 19세기 이제 중반부터 민주주의 사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미국의 대학에 갔을 때 습득한 사상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습득한 거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그래서 이승만은 때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좀 혼동하기도 했고 그것은 이승만뿐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시민들도 그 두 개를 거의 동일시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공화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또 독립운동가들이 받아들여서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라는 이제 그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것이 이제 서구 선진국의 대세의 흐름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방금 전에 이제 토론하신 이 산업화 초기에 혹은 국가건설기의 이 농지개혁이나 이 토지 문제도 이것은 사실 공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승만 박사는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공화주의적으로 보면은 이 공화적인 주축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축 세력은 전근대적인 농노나 그죠? 전근대적인 농민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이라는 거죠. 근데 시민이 자영 경제 능력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봉건 시대가 계속 연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그것을 강력하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지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했고 거기에 이제 조봉암지를 농림부 장관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경제 개혁을 그 당시에 밀어붙였습니다. 물론 한민당과는 상당한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오히려 한민당이 야당이 되고 보수가 분열을 하는 그런 이제 경로로 갔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승만이 그 공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새로 등장하는 이 신생공화정의 사상이 뭐야 되느냐? 이것은 민주공화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안 썼느냐? 그것은 이승만은 굉장히 사상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사상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서너 개 이상 되는 사상을 포괄적으로 다 이해하면서 그것을 혼용하셨기 때문에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민족주의, 기독교 사상 5개 아닙니까 벌써요. 그죠? 거기다 계몽주의나 실력 양성까지 하면 6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그것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만을 이제 고집하지는 않으셨지만 당연히 그 안에 핵심적으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기독교사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풍부한 내용들을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제 그래도 적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로 진지하게 공부를 했고 이 공부하는 자세가 정말로 좋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적인 관점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과거에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그분들의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낮아져가지고 이해를 하는 그 연구자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만큼 여유는 없었지만 그 절박한 시기에도 그 서구의 발달된 체제를 이 한반도에 이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이 발표자와 토론자의 이 발표는 너무도 정말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오늘 이 학술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우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2023년 4월 2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속행된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세미나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여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하지 않고도 이미 자유민주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4개 아시아 아메리카 국가들만이 독립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독립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이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을 일궈놓은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이미 대통령제가 아니고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함께 절충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있는 나라예요. 그것만 보아도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왕적 무슨 대통령 국가라는 둥 이러한 속임수를 좌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켜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있는 이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가 절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지금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없는 이런 형편없이 대통령의 권한이 약해진 이 상황에서 무슨 연방제 내각제를 하겠다는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국가의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태까지 오랜 시간 동안 나우코리아와 함께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 세미나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방송 클립을 널리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비둘기가 되어 주세요.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왜 여기서 뚫어주세요? 아니, 옛날에 1960년에. 대단한 분이시라 해가지고 어서 아니, 1960년에 서울 와가지고. 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